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가 부러졌어요. 그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전 시스템 치과 원장 정지한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구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머리, 기둥나사, 뿌리나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임플란트 수명이 평균 10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왜 평균이냐고 하면은 10년 이상 관리를 잘 해서 쓰시는 분도 계신데 생각보다 그 전에 조금 일찍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보통은 이제 부러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임플란트가 부러지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나사의 부러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뿌리나사는 전문 용어로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치아에서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 수술한다는 게 이 뿌리 나사를 잇몸 뼈 안에 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 나사가 잇몸 뼈랑 골 유착이라고 하죠. 엉겨 붙게 되면은 위에서 씹는 힘, 센 힘을 받아도 그 힘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뿌리 나사의 내부 나사선에 기둥 나사, 그러니까 이 중간 나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내부에 나사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나사가 부러지게 되면 안쪽에 내부 나사선도 같이 부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둥 나사가 결합이 되어도 꽉 조여지지 않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 나사가 결합되지 못하고 헛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요렇게 여러 갈래로 터진 기둥 나사도 보이고요. 아예 떨어져서 나간 부분도 보이고 안쪽에 내부에 뭐가 좀 남아 있는 듯한 요런 하얀 어떤 물체가 남아 있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죠. 이제 뿌리 나사가 부러진 경우에는 이 나사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잇몸뼈랑 강력하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수정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뿌리 나사의 주변에 잇몸뼈를 갈아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도구가 잘 나와서 좀 특수 키트 도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각각의 임플란트 회사마다 도구가 좀 다양한데요. 요거는 한 회사에서 나온 도구 키트입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실게요. 이렇게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을 결착을 해가지고 뿌리 나사의 내부 나사선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체결을 하고요. 하나의 드라이버를 또 더 결착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밀착을 좀 시켜가지고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특수한 키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회사마다 맞는 키트 도구가 있고요. 치과에 내원하셨는데 그 치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임플란트 회사의 임플란트를 심으셨거나 아니면 한 20년 전에 심으셔가지고 엄청 오래돼서 회사가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경우는 이런 키트 도구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뿌리기둥 주변에 잇몸뼈를 갈아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뿌리 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 나사가 있고 지금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보통 치과에서 윙 소리 나는 하이핸드 피스라는 기구고요.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버라고 이 버가 달려 있어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뼈를 갈아내는 거예요. 윙 이렇게 갈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도구예요. 굉장히 세고 단단한 쇠 막대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뿌리 나사 좌우로 힘을 이렇게 깔딱깔딱 주면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서도 이렇게 힘을 줘보고요. 오른쪽에서도 힘을 줘보고요. 그랬을 때 뿌리 나사가 톡 하고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제 뼈랑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포셉이라고 치과용 이제 집게가 있죠. 집게로 이렇게 집어내서 뺀 모습입니다. 이쪽 부분이 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선이 보이시고요. 여기는 막 뼈 조각이 조금 이렇게 달라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나사의 부러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기둥나사는 전문 용어로 이제 어버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나사와 머리 사이에서 연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둥 자체는 워낙 두껍고 단단해요. 보시면은 이 굉장히 강도가 딱 세게 보이시죠? 이 금속이.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부러지는 건 아니고요. 이 아래쪽 부분, 요 육각형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잘 부러집니다. 부러졌을 때 요렇게 딱 부러진 단면을 이렇게 나타낸 사진을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 밑에 부분이고요. 이 뿌리나사에 이제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부러진 부분이 요 노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둥나사가 부러진 경우에도 특별한 도구 키트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보통 빼내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이제 뿌리나사와 기둥나사는 굉장히 센 힘으로 결합이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부러지게 되면 이 노란색 부러진 부분이 꽉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단순한 힘으로는 좀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빼는지 한번 이것도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이 부분이 이제 노란색 부분, 부러진 부분이 되겠고요. 특수한 드라이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결합시킨 다음에 좌우로 흔들어서 빼주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영상을 조금 보시면요. 이 안쪽에 부러진 조각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뿌리나사랑 기둥나사를 연결하는 연결나사가 내부에 들어있는데 그 연결나사를 먼저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핸들을 딱 달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결착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게 되면은 쏙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부러진 부분이요.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연결나사의 부러짐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나사는 이 뿌리와 기둥나사를 연결하는 나사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도식이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로 안쪽에 나사를 결합해서 이 두 개를 딱 붙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나사가 직경이 한 1.5mm에서 한 2mm 정도 돼요. 그래서 되게 작죠. 우리가 나사에 이렇게 평행한 힘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받는 힘, 그러니까 파란색 화살표 같은 힘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나사에도 힘이 쌓여가지고 피로가 누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부러지게 되는 거죠. 이 연결 나사는 스크류라고 부릅니다. 스크류가 부러지게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막 이갈이도 평소에 심하셔서 보시면 치아가 굉장히 납작납작 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치아가 많이 마모되고 ঢ아라서 크라운 치료도 같이 하셨는데 오돌뼈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날도 오돌뼈 드시다가 딱 하는 소리가 나서 부러져서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딱딱한 음식 드시다가 임플란트가 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은 스크류가 부러져서 오신 거죠. 이제 연결 나사가 부러진 경우에도 또 임플란트 회사마다 특수한 도구 키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기둥 나사의 이제 파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저희가 뿌리 나사의 결합을 아까 해서 이제 좌우로 흔들어 가지고 똑 뺐잖아요. 근데 연결 나사가 부러진 경우에는 연결 나사가 키트랑 결합하는 거를 막아요. 내부에 이제 나사가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바로 키트가 이게 결합이 안 되고 이 연결 나사 내부에 구멍을 뚫어서 이 연결 나사를 직접 빼는 방법을 씁니다. 요것도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릴로 연결 나사에 직접 구멍을 뚫어가지고 드라이버로 돌려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라이버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키트 도구 안에 뭐 이 방법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좀 툴들, 도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드릴을 윙윙윙 해가지고 드릴하면서 쭉 빼면은 연결 나사 그냥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윙윙 구멍 뚫어가지고 뺐는데 연결 나사 같이 안 딸려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특수 드라이버 또 연결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끼우고 끼워서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주면 연결 나사가 같이 딸려 나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임플란트가 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 특수한 도구들이 없으면은 이런 부러진 부속품들을 빼내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가 부러진 경우, 다른 말로는 머리가 깨졌다고도 하죠. 그런 경우 말씀드릴게요. 이제 머리는 크라운이라고 불립니다. 크라운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치아를 다듬어서 씌우는 치료도 크라운 치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아까 기둥 나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위에 이렇게 씌우는 보철물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이 크라운이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앞니를 이렇게 연결한 브릿지 같은 경우가 이 가운데 부분이 두 동강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얇은 부분들에서 좀 잘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 얇은 끝부분이 조금 깨지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형태로 깨지고 부러져서 오십니다. 네, 엔젤님. 안녕하세요. 저는 송곳니가 5년 전에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치과를 가지 않았어요. 검진 가야 된다는데 가면 어떤 것을 보게 되나요? 그러면 5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그 뒤에 치과를 안 가신 거네요. 네. 보통 검진을 가면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 부러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임플란트가 조금 나사가 풀려서 흔들흔들 거린다든지 아니면 크라운이 빠진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까딱까딱 거리는 건 보통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구강 내에서 직접 보고 손으로도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고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이건 나사가 살짝 풀린 것 같은데요 하면 조금 더 좋아드리고 여기는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잇몸뼈가 주변에 조금 녹고 있다, 이제 내려가고 있다 한다면은 교합 조정이란 걸 통해서 힘을 조금 덜 받게 해주는 그런 과정도 좀 거치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잇몸 치료를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스케일링이라든지 치주 소파술이라든지. 그래서 왜냐하면은 본인이 잘 닦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닦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잇몸 염증에서 잇몸 병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치료하시면서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유지하실 거면은 검진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제 슬라이드로 조금 넘어올게요. 우리 머리가 이제 아까 부러지고 깨진 경우에는 다시 또 제작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너무 얇게 제작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시 두껍게 보강을 해서 제작한다든지, 깨진 부분에 힘이 너무 세게 받았다 하면은 그 힘 받는 것을 다른 치아랑 좀 분산해서 나눠서 받을 수 있게 조정을 좀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너무 얇게 제작된 경우에 이제 두껍게 제작을 하려면은 공간이 있어야겠죠.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 치아가 있으면 그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부의 기둥나사를 조금 짧게, 낮게 제작해주면 상대적으로 이 위쪽에 지르코니아 이제 크라운을 조금 두껍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둥나사부터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처음부터 두껍게 안 만드냐? 처음부터 두껍게 만들면은 이렇게 부러지고 깨질 위험도 없지 않느냐 하실 텐데, 생각보다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먼저 앞니 같은 경우는 많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두껍게 제작해버리면 어떤 분들은 자일리톨 같다, 벽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가장 예쁜 거는 원래 치아의 외형에 맞게 제작하는 게 가장 예쁘게 보이겠죠. 근데 사실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이렇게 엠브레저라고 하는 치간 공극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만들다 보면은 치아가 조금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해서 사실 부러지거나 깨진다면은 조금 보이는 모습을 살짝 포기하고서라도 두껍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잇몸뼈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요소인데요. 치아를 빼고 나면은 우리가 뼈 이식을 하더라도 잇몸뼈가 조금 쪼그라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잇몸뼈의 볼륨 자체가, 크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얇고 좁은 뼈인 경우가 많으세요. 뼈는 좁은데 위에 보철물만 이따맣게 크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 밑에 하방으로 음식이 좀 많이 쌓이거든요. 잘 빠지지도 않고 계속 끼고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잇몸뼈의 크기에 맞게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조금 필요하고요. 실제로 교과서에는 어금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의 이 폭경, 그러니까 넓이보다 한 80%, 7, 80%의 넓이로 제작해 주는 게 좋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금니는 조금 작게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또 있죠. 크라운을 두껍게 제작을 다시 하려면 기둥나사를 조금 짧게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이 크라운을 두껍게 만들려고 기둥나사를 짧게 만들게 되면요, 크라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긴 기둥나사에 크라운을 씌우는 것과 이 짧은 기둥나사에 크라운 씌운 것, 당연히 짧은 게 잘 빠져요. 그래서 잘 빠지지 않게 하는 선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기둥나사 길이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기공상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조금 많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네 파트의 부러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부러짐은 왜 발생하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한 것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글자로 다 종결이 됩니다. 힘 때문이거든요. 입 안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씹는 힘, 그리고 볼의 힘, 뭐 혀의 힘, 근육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힘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은 이 내부의 구조물들도 조금 변형이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 연결나사의 풀림입니다. 내부에.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연결나사를 뺀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 기둥나사랑 뿌리나사 사이에 요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나사가 이제 느슨해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씹는 힘을 탕탕탕 받으면요. 이 뿌리나사도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엑스레이 사진처럼 터져버리고 기둥나사도 이렇게 연결 부위가 부러지고 연결나사도 부러지고 이게 계속 부러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네. 제가 여기 기둥의 수직적인 힘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뿌리나사가 있고 기둥나사가 있을 때 요 축이 있잖아요. 요 세로 선을 그었을 때 이걸 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평행한 힘, 그러니까 위에서 가해지는 힘은 사실은 별로 임플란트를 부러지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가해지는 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이렇게 지글지글 옆으로 이렇게 갈 때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씹지 않고요. 사실 턱을 좌우로도 갈면서 이렇게 갈면서 씹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힘을 많이 받게 돼요. 이런 힘들이 이제 나사를 풀리게 하는 요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요소가 나사 풀림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을 때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거 자체는 결합이 잘 되는데 옆으로 힘을 받으면 이렇게 비틀리는 힘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연결 나사가 풀리게 되고 뿌리나사는 뿌리나사대로 또 터지게 되고 기둥나사도 부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근데 연결나사가 또 안 부러지시는 분이 계세요. 연결나사가 엄청 뭐 튼튼하게 만든 연결나사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안 부러지는 분들은 오히려 힘을 이 머리 부분이라든지 이 크라운이 다 흡수를 하게 돼서 크라운이 부러지고 깨지고 기둥나사랑 뿌리나사랑 이제 연결나사는 멀쩡한데 이 위쪽에 머리 부분이 깨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크라운이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얇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크라운이 깨지는 경우는 얇게 제작된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겠죠. 미소천사님, 임플란트가 부러지면은 재수술할 때 뼈이식 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임플란트 부러지는 거 중에서 뿌리나사가 부러지는 거에 대해서 사진을 조금 보여드렸을 거예요. 뿌리나사가. 그래서 이 뿌리나사가 부러지게 되면은 이 뿌리나사는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재수술을 할 때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까 도구, 키트 도구를 쓰는 경우 그리고 이 임플란트 뿌리나사 주변에 잇몸 뼈를 다 갈아내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결국에는 잇몸뼈와 이 뿌리나사가 엉겨 붙어 있는 걸 떼야지 이 뿌리나사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잇몸뼈를 살짝 이렇게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 경험상 한 절반의 경우에서는 다시 뼈 이식을 해서 좀 그 임플란트 뿌리 나서 주변의 환경을 보강을 해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민희님 60대시고요. 아래 앞니 임플란트를 3mm대 좁은 직경으로 했다가 픽스처 파절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좁은 직경 자체가 문제인지 과도한 교합이 더 큰 문제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임플란트 중에서 가장 힘을 좀 적게 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어금니보다는 앞니가 힘을 덜 받기도 하고요. 아래 앞니 사이즈 자체가 사실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mm대 임플란트로도 어느 정도 힘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 그 직경을 쓰는 거고요. 뿌리나사가 당연히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부러질 가능성은 좀 더 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좁은 데다가 무작정 뭐 4mm, 5mm짜리 기둥을 심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뼈 이식을 동반했을 때 가장 적절한 그 폭경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좁은 뼈가 이 양옆에 치아의 간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실 이 3mm 그리고 뭐 3.5mm, 뭐 4mm 요 정도대의 직경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가 더 문제냐고 하시면 사실은 좀 복합적이긴 하죠. 기본적으로는 넓은 그러니까 큰 직경의 임플란트 심을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3mm대를 심으신 거고요. 근데 또 교합력이 세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또 평균 10년 이상 잘 쓰시거든요. 근데 이가리를 주무실 때 하셔서 힘을 계속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앞니로 뭔가를 이제 딱딱한 걸 많이 드신다든지 하게 되면 이 3mm대가 조금 부러질 가능성이 크게 되겠죠. 하이하이님 뼈 이식은 어떨 때 해야 하나요? 아까 그 앞에 질문이랑 좀 중복된 것 같은데 임플란트가 부러졌을 때 중에서 이 뿌리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뿌리 나사가 부러진 경우에는 뿌리 나사를 아예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주변 부분들이 이제 뼈가 조금 다 날아가요. 특히나 좁은 뼈에다가 거기에 딱 맞게 아까 앞니 말씀하셨지만 심어 놨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갈아내가지고 주변에 잇몸뼈를 갈아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뼈가 얼마 없었는데 더 뼈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아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뼈 이식을 조금 더 해서 다시 기둥을 심어줘야 됩니다. 응원합니다님.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붉고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요. 스케일링만 받으면 괜찮았다가 또 재발합니다. 레이저 소독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잖아요. 잇몸 치료는 그 잇몸 주변에 있는 치태나 세균들, 찌꺼기들 기계적으로 물 청소해주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케일링은 치아 보이는 부분에 있는 염증들만 주로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잇몸 속에는 이렇게 뿌리 기둥이 파묻혀 있잖아요. 이 아래쪽에도 세균들이나 염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제거하는 거는 2단계 잇몸 치료라고 저는 명명하는데 치주 소파술이라는 게 있어요. 치주가 잇몸이란 뜻이고 소파술이 긁어낸다는 뜻이거든요. 마취해가지고 특수한 수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치과의사들이 이렇게 빡빡빡 기계적으로 긁어내는 그런 치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저 소독이라고 하진 않고 레이저 치료, 잇몸 치료라고 하는데 그것도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제 PPT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부러짐의 원인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부러짐을 미리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부러졌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과도하게 닿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치아, 그 임플란트에만 힘을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윙해서 하이 핸드피스라고 치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걸 통해서 세게 닿는 점들을 조금 조정합니다. 치아를 다듬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미세한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머리카락 두께 한 10분의 1, 이 정도의 이제 힘을 좀 조정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치아들이 힘을 분산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한쪽에만 이렇게 힘이 집중되는 걸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를 앙 물거나 이갈이 하시거나 그런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 있으신 분들은 그걸 좀 교정을 해 주시면 좋아요. 의식적으로 저는 이제 집중할 때 앙 이렇게 무는 습관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저는 조금 어금니를 평소에 떼려고 노력을 좀 하고요. 잘 때 악 무시는 분들이나 이갈이 하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조절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턱에 보톡스를 맞아서 턱 근육의 힘을 조금 줄여주시던지, 아니면은 스플린트라고 하는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치과에서 제작을 하셔서 주무실 때 끼고 주무시면은 치아가 받는 힘을 대신 그 마우스피스가 조금 대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나 치아에 가는 힘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힘이 과도한 거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 방향에서 이렇게 수평적인 힘은 괜찮은데 이렇게 가는 힘, 옆으로 가는 힘, 수평적인 힘은 조금 나사 풀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부터 힘을 받는 방향을 예측을 해서 뿌리 기둥을 심어야 돼요. 이건 치과 의사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힘을 받는 위치의 정중앙에 뿌리 기둥을 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꺼운 뿌리 기둥, 아까도 제가 앞니 설명드렸지만은 심을 수 있는 한 가능한 두꺼운 뿌리 기둥을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덜 부러지고 덜 터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CT나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가능한 두께 중에서 가장 두꺼운 거를 보통 심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운 제작할 때 일단 기본적인 두께를 감안해서 제작을 하는 게 좋겠고, 기둥 나사의 길이를 조금 높이를 조정해서 크라운은 좀 두껍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뿌리 나사가 부러진 경우에는 이 뿌리 나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이 위에 기둥 나사랑 머리까지 모든 임플란트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 뿌리를 나무의 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뿌리 나사도 임플란트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못되면은 전체를 다 빼내야 된다, 뽑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 나사, 연결 나사, 머리 부러짐, 요것들은요, 이제 뿌리 나사가 괜찮다는 전제하에, 뿌리 나사가 멀쩡하다는 전제하에는 이 부러진 애들만 교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둥 나사 연결 부위가 보통 부러지는데 특수한 도구 키트로 이렇게 드라이버로 빼낸 다음에 다시 기둥 나사를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결 나사가 부러진 경우, 지금 요 사진상에서 요 안쪽에 연결 나사 부러져서 박혀 있죠. 이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사실 연결 나사는 기성품이에요. 공장에서 이렇게 다 똑같은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장지 뜯어서 사실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부러지거나 깨진 경우에도 뭐 아까 두께를 보강해서 다시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크라운만 다시 제작해서 만들면 되죠.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 부러진 부분만 교체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힘을 받는 거를 원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철만 바꿔서 만들어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힘을 받는 방향이나 힘의 세기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다 전체적으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둥나사가 부러졌다고 해서 기둥나사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위에 머리 부분 크라운도 다시 제작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연결나사 부러졌다고 해서 그 기성품만 연결나사를 바꿔서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닿는 힘을 좀 조정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기둥나사와 머리부터 좀 모양이나 이런 것들 신경 써서 다시 제작한다든지 머리가 부러진 경우에도 기둥나사부터 다시 제작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더 예지성 있는 진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치과에서 하나만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철 다시 제작할게요. 아니면 임플란트 뿌리 나사부터 이제 수술부터 다시 할게요.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거예요. 네, 빠라밤빠밤님. 네, 안녕하세요. 55세 여성입니다. 흡연을 오래 하셨는데 임플란트 주위가 자주 붓습니다. 금연하면 나아질까요? 추가로 나사풀림이나 파절되는 빈도도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치과에서는 흡연을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주의사항을 길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흡연 자체가 아직 완전하게 인과관계가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잇몸병이나 잇몸 염증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연하시면 당연히 그러니까 붓는 빈도수가 조금 줄어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붓는 거 자체는 그 원인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검진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 치료도 조금 받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관리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그 음식물 찌꺼기에 세균이 달라붙어서 걔네도 이제 뭐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양치를 하루 했다고 내일 안 할 건 아니듯이 치과 검진을 하셨다고 나는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문제 없겠지 끝이 아니고 저는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치과 가셔서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걸 문제가 없더라도 체크하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근데 하물며 이제 붓는다는 거는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잇몸 염증에서 잇몸병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금연하면은 나사풀림이나 파절되는 빈도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나사가 왜 풀리냐? 왜 부러지냐? 힘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연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의 가지고 계신 근육 힘이나 뭐 기본적인 힘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야 팔로님,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눌러도 안 아픈데 씹을 때만 번쩍하고 아픕니다. 미세균열일까요? 크라운 내부 시멘트가 깨진 건지요? 근데 미세균열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 말씀을 뭐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잇몸이 눌렸을 때 불편한 거는요. 이 뿌리기둥 주변, 뿌리기둥 밖에 이제 잇몸뼈가 한 겹이 덮고 있죠. 그 잇몸뼈
위쪽, 상방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보통 시멘트, 크라운 내부 시멘트가 이렇게 조금 흘러가지고 이 잇몸뼈 상방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잇몸이 눌렀을 때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 기둥 주변에 뼈가 충분치 않아도 잇몸이 눌렀을 때 좀 아픈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씹을 때 번쩍, 찌릿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는 보통 그 아까 뿌리 기둥이랑 잇몸뼈가 골유착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엉겨 붙어야 사실 씹는 힘을 견디는데 그 유착이 안 되거나 깨졌을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그거는 한번 치과 가서 상담을 해보셔야 될 건데 만약에 그 균열이 깨졌다고 한다면은 뿌리 기둥을 제거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아니면은 뿌리 기둥 유착이 깨졌다는 게 확실치 않을 거예요. 확실치 않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힘을 좀 조정하면서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소천사님, 임플란트 부러지는 게 힘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병원에서 좀 젊은 환자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나요? 그거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씹는 힘이 더 세시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뭐 턱의 근육과 성별 따라서도 또 다른 점들이 많고요. 나이에 따라서 힘이 세고 적고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에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질이라고 하죠. 골 밀도가 좀 줄어드니까 잇몸 뼈도 밀도가 조금 줄어들어서 스펀지 같은 뼈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데 아무래도 힘을 견디기 조금 약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 균열, 그래서 골유착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또 안쪽에 나사가 이렇게 헐렁헐렁 거리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오히려 부러지는 그런 빈도가 제 임상 경험상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네,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임플란트 부러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구조물들이 이름도 좀 어렵고요. 그쵸? 이렇게 머리, 기둥나사, 뿌리나사, 그리고 연결되는 연결나사까지 구조도 좀 많고 각각 부러지는 양상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해가 좀 쉬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글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힘을 많이 받아서 부러지는 거고 그 힘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가서 체크를 하고 조금 힘에 의해서 지금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시면 그에 맞는 조정과 치료를 조금 받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부러진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시면은 그 주변에 감염이 조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셔서 교체를 하시고 새로 제작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님 35세 남성입니다. 운동 중에 이 악무는 버릇이 심합니다. 네, 임플란트 계획 중인데 마우스피스를 먼저 적응하고 심는 게 파절 예방에 유리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마우스피스가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모든 치료를 다 마무리한 뒤에 마우스피스를 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왜냐하면 마우스피스가 사람에 맞게 사람의 치열이 다 다르고 치아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그걸 본떠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우스피스를 다른 사람이 낄 수가 없어요. 치아 모양에 맞게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마무리되고 치아의 모양이나 배열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마우스피스를 제작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요. 마우스피스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시고 마우스피스를 좀 조정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하시고 마우스피스 끼시는 거는
되게 임플란트의 수명에 좋은 역할을 하니까요. 그 마우스피스 제작 비용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앙 무시는 힘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너 잘 때 이가라 하는 말씀 들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하시고 마우스피스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장보고님, 임플란트 6개월 됐는데요. 어금니 임플란트 2개입니다. 음식물 씹을 때 통증이 동반되고 임플란트 마무리하신 지 6개월 되셨나 봐요. 음식물 씹을 때나 이를 갈아보면 임플란트 쪽에 이 가는 소리가 나는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가는 소리가 나시는 거는요, 보통은 이제 치아랑 지르코니아랑, 그러니까 크라운의 재료, 지르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조금, 탄성이나 재료학적으로 치아의 성상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나는 것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힘을 조금 많이 받아서 빠드득 끼익 하는 소리가 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가셔서 교합 조정이라는 걸 좀 받으셔야 돼요. 윙 갈아서 힘을 조금 적게 받게 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통증은 보통 힘을 많이 받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교합 조정을 하시고 나시면 거의 90%의 환자분들은 아픈 거 이제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머지 조금 적은 확률로 아까 제가 임플란트 뿌리 나사랑 잇몸뼈가 그 골 유착, 엉겨붙음이 깨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도 아프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힘을 조절하시면 많이 나아지실 거고요. 임플란트 후에 치아 교정이 바뀔 수가 있나요? 치아 배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치아가 안 맞아서 치과 갈 때마다 교합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 근데 이제 임플란트 후에도 교합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전체 임플란트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턱 관절이 있고요. 그 주변의 조직들이 나름 이제 스페이스,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턱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요. 근육이 좀 바뀌기도 해서 교합은 실제로 몇 년 만에 오시면 엄청 달라져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셔서 교합 조정을 조금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어느 정도 근데 뭐 나는 1년, 2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교합 조정 안 하시는 분들은 그 교합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교합 조정을 좀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좀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걸리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그런 과정은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라이언님, 부모님 나이가 80대신데 임플란트가 부러지면 불편하긴 하지만 틀리 고민해야 할까요? 뭐 저번에 전체 임플란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사실 뭐 한두 개가 부러진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하는 게 더 힘들고 쓰실 때도 많이 좀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입 안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보철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입안 공간도 줄어들고 이제 막 빠지려고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적은 개수면 웬만하면 임플란트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이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고령이시잖아요. 80대 분들. 8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기력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하셔도 굉장히 오래 잘 쓰시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이랑 좀 상의를 하셔서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그런 거 좀 고려해서 수술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학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당연히 틀니가 더 좋은 치료다라고 보여진다면 틀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상 이제 질문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